김은지 기자님이 오셨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공식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합정 책방 골목길 3인 3색 저자들의 정치, 사회, 트렌드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권오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소개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동학 이 대표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했고요. 오늘 아마 오게 된 것은 제가 한 2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것이 지구 전체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탐구하러 나갔다가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 지구의 쓰레기 문제를 보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제가 절절히 느끼고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그 문제의식을 담은 쓰레기 책을 펴내고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 잘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의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 소개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국토를 넓게 쓰고 있는 남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사실 대구고요. 주로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서울에서 살고 뭐 교사 생활하고 하다가 지난 총선 때 전남 순천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저희 당이 좀 미래로 나아가나 하다가 또 이제 개판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뭐 나름대로 이제 저항 아닌 저항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북콘서트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대선이 한창일 때 낀대 패싱이라고 책을 썼는데 대선이 한창일 때 내 가지고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책 홍보 이런 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적 같은 어떤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아무튼 이제 좀 이따가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치에서도 보면은 완전 끼인 세대예요. 이게 지금 막 민주화 산업하고 나서 약간 저희 세대가 좀 약간 망한 느낌이에요. 이게 좀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꾸 망했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뭐 저희 당과 이제 좀 개인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끝났는데 아무튼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주라고 하고요. 저는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정책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일들을 좀 오래 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제 오늘 책방 행사니까 저는 나온 지가 너무 됐어요, 책이. 벌써 7년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못 되고 있는데 추가 수당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아주 무노동 무임금. 네, 변화의 정착이라는 책을 냈고 진보 진영 또는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집단 또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장만 하다가 실제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당시에 많이 담아서 변화의 정치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이제 뭐 국내임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건 정의당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정당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또 정치의 미래 이런 것들 고민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한 면면들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쓰레기책, 낀대 패싱, 그다음에 알리스키 변화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또 마침 11월 11일인데 다들 좀 빼빼로데이로 알고 계신데 오늘이 또 서점의 날이라고 합니다. 11일이 책이 꽂혀 있는 그리고 그 서점을 찾는 사람들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또 마침 이런 날이고 오늘을 기회로 이제 낀대 패싱이 역주행의 신화를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홍보대사입니다. 무임금으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세 분 소개 들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세 분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세 분은 좀 우선 공통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삶을 좀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동학 저자님과 조성 저자님이 이제 얼마 전에 각 당의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또 나서서 당내 선거를 치르셔서 보기 좋게 패배하신 바 있고요. 네. 저 선전했어요. 네.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천하람 저자님께서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토를 넓게 쓰시면서 이제 순천에서 도전을 하고 계시면서요. 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보다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너무 진영이나 단파성에 매몰돼서 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어가는 정치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또 누구보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또 합리성과 객관성을 또 유지하시고자 노력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또 상찬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 얘기하기 전에요. 이제 어제로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라는 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가 2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정치는 또 무엇인지 짧게 좀 서로 말씀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역순으로. 네. 저는 정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모든 것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또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슬픔 또는 애도 모든 것이 다 정치화돼서 그것이 다 어떤 정치적 구도나 프레임이나 이런 쪽으로만 서로 양쪽 간에 해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조금 자유롭게 슬퍼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기뻐할 수도 있고 또는 희망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의 공간들이 너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꼭 이런 문제를 물론 정치적으로 분명히 책임을 추궁하고 밝혀야 될 건 밝혀야겠지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한쪽의 경향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최근에 미국 중간 선거도 있었는데 제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컵을 듣고 있지만 네, 정치 발전소에 있던 컵이라는 걸 얘기하고 제가 뭐 트럼프 추종자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하자면 전 내부에서 좀 보니까 뭐랄까요? 지나가야 될 분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 세력, 그러니까 사실 이미 흘러간 물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플랫폼 삼아 가지고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저희 당의 상황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총선을 계기로 그분들의 방식은 실패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그분들이 당내에서 설 자리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정치 세력이 붙어 있지 않은 신인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신인을 만나가지고 그쪽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탁이라고 하면 되게 나빠 보인다. 아무튼 결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막 조직표의 힘이 민심보다 강한 게 그런 것들이 저는 과거에 어떤 정치의 힘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6개월도 저는 결국 그것의 연장선처럼 많이 가고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신인에게 기대했던 과거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이제 구태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전 스타일의 정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펼쳐졌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국민 실망감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다가 또 갑자기 또 국가가 무한 책임이다라는 얘기도 하다가 막 이 메시지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는데 저는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약간 기만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의 삶에 모든 걸 다 책임지려면은 극단적으로 우리 원룸방에도 다 CCTV가 있어서 누구 하나의 생체 리듬이 뭐 위태로워지면 국가가 출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아니 국가가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문제 삼아야 되지. 뭐 이게 뭐 어디까지 뭐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쓰잘데기 없는 레토릭으로 이거를 다 커버하고 지나가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정치의 극단화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는 서로 일단 마주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법으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그 결정판이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해소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좀 불가능해진 측면들이 있고 이것들을 수사로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정치적 역할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정치 쟁점만 남아들고 결국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또 법원에 이렇게 하면 실제로 화난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정치가 풀어줘야 되는 역할이 오히려 굉장히 협소하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울분이나 사회적 울분이 갈대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치가 실제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다. 이거 의도하신 겁니까? 잘 찝으셨는데요. 아 그래. 쭉 저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천하람 위원장님이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괜찮습니다. 저희 당에서 안 보시겠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조성주 상임이사님하고 우리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님이니까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얘기 같이 한 분은 이제 정치가 너무 과잉인 것 같다. 또 한 분은 정치가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치는 무엇이고 또 그러지 말아야 할 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 얘기만으로도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책을 통해서 하는 얘기니까 본격적으로 좀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세 분의 책을 다 읽어보셨나요? 표정에서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시죠. 아니 정작 본인 책을 왜 안 하세요? 여기는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세 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단순무식하게 감사합니다. 예, 베스트셀러 같은 게 단순무식하게 좀 어거지로 좀 엮어보자면 이 세 분의 책이 쓰레기 책에서는 우리가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어떤 의제와 이슈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의 정치학에서 지루한 조직화와 설득의 과정이라는 민주주의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하려고 보니까 정의로운 50대와 공정한 20대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어떤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책에서 좀 인상 깊은 구절들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먼저 변화의 정치학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성주 상임이사님부터 변화의 정치학의 이제 25쪽을 보니까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그것의 법칙대로 일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96쪽에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비장함이나 단호한 결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데올로기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 호기심, 유머, 자유롭고 편견 없는 마음, 정치적 상대성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로부터 좀 얘기를 풀어주시면 그걸 통해서 한 번씩 토론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책을 쓸 때는 이제 저 책이 이제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인데 알린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시카고를 주 무대로 했던 이제 지역 커뮤니티 조직 운동가였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또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책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절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진보 쪽이 이제 그런 경향성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정치 쪽이 대부분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그냥 규정해놓고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강변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일종의 환타지로 만들어서 환상처럼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이런 경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짜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건조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사실 마키아벨리가 했던 구절인데 그것에서부터 아주 냉정하게 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구절은 진보지정은 늘 좀 비장하거든요.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구원자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지을 때가 있는데 저는 정치가 특히 정치인이 어떤 구원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 삶의 실존적 고민들과 고통들이 있는데 마치 그 모든 문제를 정치인이 정치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비장함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80년대 뭐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도 그런 정조가 좀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현실의 우리 삶을 좀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느끼는 어떤 호기심, 상상력, 유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정치도 그런 쪽에서 좀 에너지를 얻어야지 자꾸 이제 세상을 모두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비장함 속에 너무 빠져드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제 책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지구를 돌면서 우리가 소비하자, 성장하자 정치인들의 이런 구호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일회용 체계를 굉장히 오남용하고 있고 그 결과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쓰레기를 덜 발생시킵시다. 아주 좋은 주장이죠. 이거를 재활용합시다. 좋은 주장이에요. 현실에서 작동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마치 산수 같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산수를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이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친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니?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할 때. 노력한다고 해서 꼭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 모두가 다 잘 버린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혐오시설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면서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컨테이너에 담겨서 개발도상 국가로 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 국가 가면 당연히 처리되는 시설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땅속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골짜기에 버려지거나 그냥 강과 바다로 쓰레기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휘몰아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우리나라 깨끗하려고 저기다 쓰레기를 보낸 건데 그 쓰레기가 바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 지어졌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법은 소각시설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소각시설이어야 되냐.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으로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폐쇄적이거나 혹은 자기네들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오픈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붙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술의 발전도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정말로 잘 설명하고 이 기술의 발전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폐쇄성을 최대한 없애고 그래서 운영도 공동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세우고 정치적 해법들을 그렇게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입장 속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모순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나의 행동이 나에게로 나쁘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혹은 기존의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입장들의
계속 서서 반대만 하는 어떤 정치보다는 이것들을 실제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치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약간 알린스키가 얘기했었던 그런 경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는 다르네요. 너무 알린스키 책에서 바로 쓰레기 책으로 이제 너무 하이제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한 번 더 낀대팬 근데 저는 그 조성주 이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섬뜩한 느낌을 받을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부족한 점을 되게 잘 짚어주는 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특정한 메시아 같은 사람이 정말 뭐 말씀하셨지만 뭔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완벽한 해답 같은 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인류가 여지껏 쌓아왔던 많은 어떤 제도들이라든지 뭐 이데올로기들 축적이라든지 뭐 그걸 저희가 뭐 줄여가지고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하든 뭐 어떤 형태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혜의 총합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약간 오만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되게 굉장히 뭐랄까요, 막 이게 그 메시아 콤플렉스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제 저의 막 그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공동체주의적으로 나를 옥죄고 이런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스스로를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도 이제 민주화 이후로 진보 진영도 뭔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단계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 운동 방식이라는 거에 약간 매몰되어 있는 면들이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제 20대에서 진보 진영이 별로 또 그다지 호응을 못 얻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의 과거의 그런 문법이 아니라 진짜 호기심과 어떤 창의성, 그리고 뭐 어떤 유머라든지 뭐 이런 약간 센스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작은 방향에서부터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간다면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세상을 바꿀 좋은 아이디어들은 진보 진영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생각 자체가 그 태생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약간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위기인데 더더욱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아까부터 계속 위기,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네. 근데 조동유 이사님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 이제 책 내용과 현실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진보 진영에서 인기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협적인 거 아니냐, 너무 희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보통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내는 데는 센 얘기들이 보통 더 주목받잖아요. 그렇게 트럼프. 네, 그렇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늘 어떤 딜레마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어쨌든 민주주의 정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는 지지를 모아내서 결국 변화를 만드는 건데, 진보든 보수든 이거 모아내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방식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또 설득의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많죠. 네, 솔직히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왜 우리는 못 벗어날까? 진보는 왜 아직도 이 기존의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거 늘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가 천하람 위원장님 또 말씀드리면 한국의 보수가 참 가지고 있는, 저는 보수의 장점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의 장점과 진보의 장점이 만났을 때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전 진보만으로 사회가 좋아진다고 하진 않아요. 보수의 장점이 같이 만났을 때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국의 보수가 좋은 장점들을, 진보도 빨리 장점을 좀 다시 개발하고 한국의 보수도 빨리 예전에 있던 장점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말씀들 들으니까 참 오늘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빼빼로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또 뭐 그 말씀드리는 내용만이 아니더라도
각자 책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좀 더 폭넓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알린스키 변화의 정착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부탁을 드리면 민주주의를 매우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정치하시는 과정에서 그걸 좀 어떻게 접목시키고자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말로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란 저는 저 스스로를 무슨 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역시도. 근데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진보주의자라는 단어보다 나는 민주주의자에서 출발해서 약간 진보적 가치 지향성을 지향해 나가는. 민주주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참 사람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정치 과정이라는 게 참 사람 각박하게 만드는데 스스로 계속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다른 내가 비록 좀 불편하게 들려도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의견을 없앨 수 없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또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민주주의의 정말 저는 민주주의자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진보주의자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성장하고 싶고 저와 함께하는 동료나 시민들도 이 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저는 민주주의가 그런 가능성을 참 많이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들과 토론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서 배우게 되잖아요. 제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나 천하람 위원장님의 글이나 말 또는 함께 토론할 때도 서로 분명히 생각이 다른 게 있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생각해볼 수 있구나. 아 참 자유라는 가치를 보수에서 보수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파워풀하구나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예. 네. 그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행을 계속해 나갈 텐데 낀대 패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낀대 패싱 이제 제목이나 뭐 온라인 서점에 있는 책 소개를 보면 이제 뭐 세대에 관한 얘기다라고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제가 읽어본 이 낀대 패싱이라는 책은 우선 기계적인 어떤 세대 구분에 대해서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책이고 뭐 통일의 문제나 정년 연장의 문제나 정규직화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다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세대에 이제 초점을 맞춘 책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 이제 에필로그를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 쓰셨는데 우리 세대는 마치 시티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이 시티폰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뭐 이제 우리는 낀 세대다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낀대에 대해서도 낀대가 특이하게 패싱되는 세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세대 담론이나 시대 정신으로 한 세대를 규정할 수 없게 된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낀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드를 아우르면서 중진국의 서름도 느껴본 이 소중한 존재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진짜 시티폰은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다 알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젊어 보이셔가지고 모르시는 분 한 분 정도 약간 표정이 나는 모른다 이런 표정이시고 이제 시티폰이 그 옛날에 우리 삐삐를 쓰던 시절에 원래 이제 삐삐가 왔을 때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당시에는 공중전화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시티폰이 있으면 그 공중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0~300m 안에서는 발신만 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남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시티폰을 꺼내가지고 그 삐삐에 온 메시지도 확인도 하고 전화도 하는 당시로서 획기적인 거였는데 뭐 금방 없어졌죠, 뭐 당연히. 몇 개월 만에 없어진 거예요? 아니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몇 년, 3년 정도. 네. 그 이제 일단은 낀대 패싱이 약간 세대론 같은 거지만 낀대를 저희가 이제 정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586 이후부터 한 제 나이 약간 이후, 그러니까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90년대 전까지, 90년대생이 온다 전까지 느낌으로 보는 거고요.
이거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약간 투덜거리면서도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봤어요. 이게 제가 제일 재미있는 거는 아마 많이 기억나실 텐데 학교 다닐 때 뭐 수련회 이런 거 가보셨잖아요, 옛날에. 수련회 가면 막 기합 주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 내고 수련회 가는데 쟤들이 왜 기합을 줘 하는데 기합을 주면 또 하잖아요, 뭔가. 그때 당시에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하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기합 받고 뭐하고 하다가 캠프파이어 하고 나서 장기자랑 하라 그러면 또 갑자기 굉장히 그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질서의 수능을 잘 하면서도 그 전체주의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서는 각자의 개성과 어떤 창의성, 다름을 추구하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끼어있는 그 자체로 세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고요. 이건 이제 저랑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시는 윤석만 기자님이 같이 쓴 건데 처음에는 이제 만나가지고 한 계기는 솔직히 말하면 현역 젊은 국회의원들 욕하다가 시작했어요. 얘들은 왜 이 모양일까?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뭐 아무것도 뭐 좋은 것도 없고 요새 뭐 디지털 활용하고 뭐 이런 거는 50대, 60대도 다 잘한다. 얘들은 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네. 뭐 특히 이제 조국 사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민주당의 초선 5명이 뭐 사과를 했다가 사과를 또 사과하고 막 개판이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래서 이제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들은 그러다가 얘들이 너무 순응한다 위에서 하는 얘기에. 그리고 그 인재 영입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놓은 사람들도 보면 전신 다 뭔가 이게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뽑아놓고 이러니까 이거 얘네가 이거 되겠냐 이렇다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그럼 이 세대가 그런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씩 논의를 좀 전개시키면서 쓰게 된 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이 있다라고 본 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자꾸 이준석 얘기 좀 안 하고 싶지만 제가 요새 약간 어디 예능 같은데 보면 예능이 아니라 어디 이런 데 막 유튜브 같은데 보면 천하람 사실상 이준석 아니냐고 이딴 소리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죽게 생겨가지고 이 안 책의 하고 시작도 이준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냥 이제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게 된 게 약간 되바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낀데 이후에 이제 90년대 내지는 00년대생이 오면 훨씬 되바라졌거든요. 저희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적인 무브먼트를 만드는 측면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심점 내지 아이콘으로 이준석이 기능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이는 낀데일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새로운 세대를 좀 이렇게 빨리 온 그래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분들은 뭐 여의도에 뭐 빨리 온 미래다 뭐 이런 식까지 막 미화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미화할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되바라진 사람들만 잔뜩 있으면 또 안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리지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걸 이제 해줄 사람도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세대가 과거에 민주화했던 선배들처럼 막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당연히 이걸 했겠지 이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또 첫 세대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두 분도 어떤 같은 세대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 책을 잠깐만 이 컵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예. 네. 이거 세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구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공감했었던 것은 이른바 86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 민주주의를 열고 1인 1표 자신의 표가 이 사표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제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투표를 해서 진짜 내 손으로 정치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역사를 연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테이블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의 이 생활 속까지 들어오지 못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공감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낀대의 이 세대로서 우리들의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나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뒷부분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년 연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성주 우리 대표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극단적 정치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 다뤄야 될 내용을 다루지 않고 다른 격가지들을 주로 다루면서 이것들이 자꾸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승복인데 그 승복조차도 이제는 조금씩 서로 어려워지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민주주의 체계가 그들로 인해서 지금 깨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 우려를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낀대라는 그 앞에 이제 천하람 그 위원장께 말씀하신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대가 시간이 흐르고 또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세대들이 다 자기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산업화 세대는 이제 물러가라, 뭐 민주화 세대는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찾아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민주화 세대는 약간 그 역할을 찾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그 어떤 기존의 역할을 고수하고 계신 느낌이 있어서 그게 뭔가 지금 정치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낀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낀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역할을 찾아가니까 20살 때 20대 때 저와 다른 역할을 저는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역시 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변화나 예를 들면 정년 연장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내 세대가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그거를 20대들의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세대가 그 문제를 지금 해야 되는. 그리고 여기에 아마도 지금 제 세대가 낀대가들이 다뤄야 되는 문제 중 하나 들어온 게 아마 이 쓰레기책에 나오는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세대가 하지 않으면 아마 그냥 통째로 다음 세대한테 너무 안 좋은 걸 넘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세대들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 근데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근데 그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다른 격가지의 다른 문제들이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는 진보 보수 또는 정당을 넘어서 생각보다 공통점을 많이 찾게 돼요. 여전히 이견도 많지만 공통점을 훨씬 많이 찾게 된다고 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공통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아젠다들, 의제들을 좀 많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네, 그러시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면은 저희가 덜 싸웁니다, 정치가. 네. 그리고 싸워도 좀 생산성 있게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이고 방금 말씀드리면서 생각한 건데 저희 세대의 좋은 정말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완전 저출산은 아니고 저출산은 약간 저출산 건너뛰고 초저출산으로 확 가는 느낌이죠. 사실 우리 세대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은 정말 이제 완전 이제 망가지는 시스템이 그런 경우니까 그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게 저희 세대의 과제라는 생각도 많이 진짜 말씀 들으면서 들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가치를 찾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는 개별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를 하나의 틀로 이게 딱딱 찍어낼 수 없는 첫 세대가 사실 우리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공의 방식 내지는 성공의 피라미드가 매우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해소되고 있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으로 잘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게 쓴 뭐랄까 세대 담론 같은 거지만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세대의 어떤 나름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역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겠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아까 피라미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성공의 길이 하나 유일한 뭐 공부 잘해서 이제 안정된 직장에 가고 뭐 고시를 보거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데 이제 그런 성공의 길이 여러 가지여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세 분의
정치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실현이 되고 논의가 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책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쓰레기책은 이 책이 쓰레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쓰레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제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강렬하죠. 이동학 대표님이 한 2년을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봐왔던 것들을 풀어준 책인데 여기에도 여지없이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책에서 이제 이동학 저자님이 스티브 호킹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하세요. 인류가 인공지능과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지구 말고 살 곳을 찾아 떠나고 개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온난화를 감수하며 성장을 거듭했고 풍요를 이루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의 논의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의 실패가 지구의 위험을 막을 기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통렬하게 이제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정치의 문제로 연결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 책들하고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 책이 쓰레기라는 겁니까? 제가 혹시 저자가 쓰레기? 네, 아니 이 책 제목을 이렇게 내고 책 나오자마자 제 별명이 쓰레기 같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부정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약간 긍정의 언어로도 미래 사회는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건 애초에 쓰레기를 보기 위해 떠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에 없이 정말 너무 빠른 속도인 거예요. 이를테면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의 속도가 70년, 100년에 걸쳐 진행되고 그 기간 동안 사회가 서서히 변하면서 사회가 적응하거나 준비할 기회가 있는 거죠. 기간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36년 만에 돌파를 합니다. 인구의 20%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7%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불과 25년 만에 갑니다. 그게 이제 2025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7%를 찍었으니까요. 25년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속도가 가게 되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두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청년 정치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 청년 정치를 시작한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1세대 때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이제 주요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 2세대 버전으로 넘어가면 청년 수당이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서 자리를 받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게 이제 2세대 버전이었다면 3세대 버전은 일종의 우리가 새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호가 있어야 된다. 그 구호에 대한 내용이 이런 기후위기, 뭐 정년연장 혹은 뭐 이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연금개혁이라든지. 근데 저는 지구 전체에서 이러한 위기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었고 간 김에 이 내용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찮은 기회에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도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자신들의 도시가 굉장히 멋진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됐고 이 문제를 추적하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지구 전체에서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서야 이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각광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세대의 경우는 기업을 만들고 물건을 무조건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고 많이 소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기업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물건을 많이 팔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릴 때 이것이 어떻게 버려져야 되는지까지 어떻게 처리할지까지를 고민해서 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챙길 수밖에 없고
그 챙기는 거대한 전환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 대처를 하지 못하면 실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든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물리적 쓰레기 위기든 이런 위협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하고 포착하고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좀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 더우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순천 지역도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 가지고 엄청난 분쟁이 있거든요. 정말 엄청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도 막 외국 사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뭐 외국에 뭐 어디 스웨덴 이런 데는 뭐 소각장이 뭐 관광 뭐 명소화되고 어쩌고 막 그런 거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뭐 과거에 진짜 막 음침하고 막 다이옥신 나올 것 같은 형태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뭐랄까요 정말 시민들이 우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있고 또 그게 막 그렇게 뭐랄까 막 굉장히 이제 혐오 시설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해서 매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 소모 이런 게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전지구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랄까요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사람으로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특히나 우리나라만 결국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엄격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차별을 받는 부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잘 가시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최근에 얘기 많이 듣는 거는 이거 약간 좀 부차적인 얘기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환경 전문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항상 저희가 이제 쫓아만 가고 아니면 반대만 하고 이런 입장으로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환경 문제가 원래대로라면은 약간 정치가 서로 잘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여야나 진보 보수 잘 합의할 수 있는 문제였어야 되는데 요즘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내부에 불평등 문제가 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천하람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이 책에도 잘 그런 게 쓰여 있지만 그 불평등이 한 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불평등까지 연결돼 있으니 이게 이전처럼 환경 문제나 우리 뭐 공동체 우리 사회 환경을 깨끗이 하고 좋게 만들자 이런 건 예전에는 참 정치에서 합의하기 쉬운 문제였는데 이제는 아마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앞에 천하람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이게 경제 문제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여서 점점 가장 고난도의 그 갈등 또는 고난도의 과제가 정치의 과제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듣는데 참 이 문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되게 단순함이 거짓된 경우가 많잖아요. 단순 거짓성의 시대랄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얘기할수록 되게 거짓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해답을 확실하게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진짜 문제인 진실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쓰레기책에도 많이 그런 예시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과제들에 정치가 또는 시민단체들이 또는 시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힘을 모아서 치열하게 좀 도전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보수에서도 환경 전문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너무 반갑게 들려요. 왜냐하면 진보에서도 보수에도 또는 전 진보에서도 경제 전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경제적 어떤 그 풍요를 만들어가면서도 평등이나 또는 환경도 계속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복잡성의 시대에 고난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아마 우리의 좀 상황이 점점 맞닥뜨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리 좀 할까요? 네. 하나 좀 돌발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합쳐서 해주십사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마포구에 있는데 마포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고, 근데 쓰레기는 또 처리는 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사안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미루는 결정을 계속 해왔어요. 해야 될 결정이 아니라 미루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닥뜨려야 되는 다음 세대 정치인 혹은 다음에 당선되는 정치인들이 그 후과를 굉장히 완충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으로 더 받게 되는 거죠.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결정 편 돌리기 같은 네, 뒤로 미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각장이라고 하는 대안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계에서 대량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소홀했고 그것을 만약에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자기의 당락에 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걸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뒤로 이제 미뤄졌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0톤씩 갖다가 인천 땅에다가 이 쓰레기를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쓰레기 땅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립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각 시설은 이미 뭐 30년 전에 우리가 다이옥신 파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미 기술의 발전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운영을 해도 이미 서울에 4개의 소각장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이옥신으로 사람이 죽었다 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심에서 이미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어지는 소각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강화된 안전수칙과 이런 운영 체계를 갖추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관이 실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끊임없이 알려주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열린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회피하고 외면하다 보니까 결국 그 파고는 국민들로부터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저는 이 공론장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쓰레기 문제 보니까 우리가 1950년도에 플라스틱 전 지구적으로 한 200만 톤 정도가 생산됐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딱 들어서 50년이 딱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서서 2억 톤이 생산됩니다. 근데 한 사이클이 50년 걸렸어요. 2억 톤 올라오는데.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요. 4억 톤이 생산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50년 걸렸는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20년 만에 돌파해요. 이 속도로 가면요. 10년 뒤에는 6억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톤 생산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다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6억 톤 생산되고 지금처럼 계속 갈등의 소재로만 이것이 활용되고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외면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실제로 바다의 쓰레기 섬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산 이런 것들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결과가 된다. 근데 이것은 또 후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 분의 책과 세 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추시는 거 같아요. 네. 각각 다른 존재이지만 또 하나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조금 더 정치 얘기를 해보죠. 세 분 다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가 청년 정치, 뭐 젊은 정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청년이나 이런 젊은 같은 좀 수식어를 떼고 그냥 정치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 분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 굉장히 오래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성주 상임이사님이 정의당 대표를 출마했을 때 한겨레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인터뷰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성주 이사 10년 전에 차세대 리더로 꼽혔으니 지금은 진짜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주 대표는 이제 그럼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도 젊은 사람이 항상 옳고 기회를 더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권의식이다. 정치하고 싶은수록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중앙일보에 또 쓰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청년 정치인도 아닌 것 같고 두 분 40대 이제 다 늙었어요. 네, 다 되셨고 망했는데요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하죠. 이제 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을 최근에 하셨고 또 한 분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연고가 없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좀 보수 진영의 보수 정치에 좀 영역을 넓혀보시고자 노력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공부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는 정치가 또 이제 직접 부딪히는 정치하고의 또 어떤 연관성이나 한계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본인의 어떤 출마, 선거운동 아니면 정치활동과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풀어주시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성주 이사님부터. 예. 전 최근에 이제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제기했던 주제들은 주로 이제 노동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걸 말로는 구호로는 얘기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하려면은 그 임금 체계는 뭐냐? 저는 이제 직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진보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장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 윤석열 정부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네. 그런 이제 노동시장 저는 이제 진보가 우리는 그런 게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폭로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건데 여기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정치가 거기까지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서 참 많이 부족함이 있었어요. 진보 정당들은. 진보 정당들에서 폭로는 참 잘합니다. 문제 제기는 잘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력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고 저는 최근에 제가 있는 정의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선거에서 좀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는 문제 제기하는 정당에 표를 주는 건 그걸 잘한다고 표를 주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시민들도 진보 정당한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제 이걸 보여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참 어려워졌죠. 진보 정당은 그게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도 없고 또는 지방정부 규모 있는 지방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게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들, 현실에서 좀 더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정책이나 제도들 이런 것들에 자꾸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에 파고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말이 길어졌지만 또 하나는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어떤 동료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것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걸 이제 실천해야 되는,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시기에 제가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장만으로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저도 이미 지났고 이제 실력으로 진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와서 정치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저희 당에 이제 젊은 사람들 제 또래 비슷한 사람 있으면 김재섭이니 신인균이 이런 김용태니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성적인 약간 그런 어떤 회개 같은 거를 한 게 우리가 너무 요새 게으르다. 우리가 약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만 해도 얘네 잘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 아니 진짜 약간 너무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저도 정치하고 나서 내가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게 있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날 그냥
사실 하루면 없어질 휘발성 얘기들 그냥 대충 어디서 주워 듣고 뭐 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라는 착각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적인 고려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당연히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같이 하는 동료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뭐 저도 200% 300% 공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요. 제가 보수 정치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래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 때마다 물갈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 하면은요 한 3, 4년 정도 솔직히 그냥 적응하다가 끝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거의 30, 40% 이상을 인턴으로 운영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늘 새로운 게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국회에서 재선하고 삼선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권력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디를 찔러야 뭐가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산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하는 거를 알아야 이걸 하는 건데 그럴 기회를 우리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럴 기회를 안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나쁜 사람들을 뽑아다가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바꿔야 되고 그러면 또 그 자리를 또 나쁜 사람으로 채우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하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 망했네 하고 나가지 말고 좀 꾸준히 도전해주고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집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좋은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더러운 바다 안 하고 말지 이러고 그냥 좀 몇 년 하다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몇 안 되게 버텨오신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치가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빠른 시간 안에 대비해서 빨리 당선돼가지고 뭐 할래 그거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통이 들어가가지고 낀대 패싱에 처음에 그게 문제의식 그거잖아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랑 똑같은 걸 답습하냐. 저도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순천 가서 이 난리 안 치고 누가 저 찍어가지고 점지해서 대구에 가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라인으로 딱 꽂아줘가지고 갔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갔겠죠. 반성적인 생각 안 할. 그러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데 어쨌거나 내가 이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좋은 변화를 장기간 내가 지속하겠다라는 나름의 각오가 있고 그거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령대별로 구별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 많이 벌고 인생 이모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죠.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도 고민은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유리하고 우리는 가진 거 없는 청년이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해줘.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통합니까? 젊다고 무조건 신뢰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거냐를 젊은 정치하는 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서는 결국은 과거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줄을 잡고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줄을 잡거나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형태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치가 미래를 좀 봐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역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특히나 우리가 온라인 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존재, 받을 수도 있는 존재. 기초의원이 됐건 광역의원이 됐건 특히나 국회의원이 됐건 자신의 지역 문제만 바라봐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왜 출산율은 적어지고 외국인들이 왜 계속 오지? 이 영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치는 미래를 다루고 행정은 현재를 다루고 경찰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다루잖아요. 과거 수사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파헤치고. 근데 정치가가 미래를 보지 않으면 미래에 오고 있는 저 파고 혹은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는 이 문제를 정치인이 보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정치가 오늘을 보거나 어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실제 그것들에 대한 파고는 결국 국민들이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래와 공간적으로는 훨씬 더 넓은 곳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가 그런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서도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고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뭐 단순 다수대표제 해가지고 소선거구제에서 자기 지역에서 표를 받아 당선되니까 실제로 선거 때도 그렇고 이 유력 주자에게 지금 줄을 서서 결국 이 공천만 되면 또 당선되는 구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가대표잖아요. 그럼 국가대표면 국민들 전체를 대표해야 되고 국민들 전체를 대표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다리 놓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다뤄야 될 이 사안들을 다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급하고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미래 그리고 더 넓은 공간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일이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이 시야가 좁아서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 정치를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을 하면 저는 줄을 잡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나쁜 것처럼 너는 소신이 있냐 뭐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는 냉혹합니다. 자리 싸움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줄을 잡아서 유력 주자에게 픽업이 돼서 좀 빠른 길로 가겠다. 그러려면은 절대적인 충성을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력자 입장에서는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나랑 가까운 사람 챙겨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도 챙겨주기 어려운 게 실제 정치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정치를 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처럼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보좌진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과 뭐 네트워킹을 하고 내가 이 정당에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대신에 약간 우리 정치 사회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국민을 위해서 나를 픽업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거를 좀 여유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좋은 배신이잖아요. 아니 나를 픽업해주고 국회의원 시켜줬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 모든 게 예속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정치 문화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북토크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재미가 없었나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동학 우리 대표님이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제가 다음에 이제 제시할 주제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세 분을 보면서 저는 천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대본을 보는 거 아니고요. 세 분을 보면서 느끼는 점 제가 볼 때는 세 분 다 죽었다 깨나도 뭐 절대적인 충성 같은 거 못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참 어렵게들 사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사는 게 또 좋으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겠죠. 근데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개혁 2050이라는 걸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각 정당의 젊은이란 말 쓰지 않겠는데 아니 뭐 젊어도 되죠. 정치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미래 이슈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인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학 대표님께서 이걸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동학 대표님이 이제 이 정치개혁 2050 만드시는 언론 인터뷰를 또 한번 하셨던데 거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제시하셨던 게 이제 정치개혁, 선거제도의 문제들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 문제는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 노동개혁이나 이런 문제들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되는 걸로 제시를 하고 계신데요. 우선 정치개혁 2050이 무엇인지 어떤 모임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또 각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당연히 우리 진영이 최대한 승리하는 것이 목표죠. 그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회이고 그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만들고 싶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전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실제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지금의 제도에서 특히나 대구로 가셨으면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지금의 하셨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가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에서 이 동서로 갈려 있는 지금의 이 진영에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해서 지금 가시니까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늦어지는 게 아닌가 혹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눈물 흘릴까 봐. 너무 사람을 옆에 놓고 제가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쪽 처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홈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정치 이 체계 자체가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를 향해서 악다구니를 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내가 승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저 논쟁에 의미가 있으려면 저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국민들에게 이게 뭐 수혜라고 하면 수혜 혹은 이익이라면 이익 뭐 행복이라면 행복 이런 결과물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휘발되는 겁니다. 그날. 근데 그날 다루어지는 이슈들이 서로를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 깎아내리고 상대방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갖다 요구하고 경찰에 갖다 맡기고 그러니까 정치 계속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자. 네, 실제 그래서 뭐 기후 위기든 초고령화 문제든 이런 지방 소멸 문제든 이러한 이슈들을 좀 정치 쟁점의 중심으로 좀 갖고 와보자 이런 거였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했었던 거 저희가 첫 토론회를 열 때 그 주제로 했는데 그 주제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1년 전에 선거제도 이것을 이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킨 적이 별로 없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0일 이전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요 시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볼 만한 사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좀 다루게 됐고 그렇다면 천하람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그러니까 이건 꼭 천하람법이 아니지만 그렇게 사익적인 거였어요. 천하람법이 아니지만 누구든지 도전을 하면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해서 그 경쟁의 결과로 국민의 삶이 좀 좋아지고 영남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경쟁해서 제3당도 나오고 제4당도 나오고 선택지가 여러 개면 사람들의 어떤 선택도 당연히 다양해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회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배제되어 있는 특히나 50대, 60대 남성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젠더적으로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고 세대적으로도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제도에서는 진입이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할 거냐 이러한 논의들을 한번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여봤고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모임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러니까 저 나름 제 스스로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제가 편견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 역시도 편견이나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고민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천하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거랑 연속성인데 이제는 신진 정치인 또는 뭐 청년 정치인이란 말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젊다는 것만으로 신선하다는 것만으로 정치에서 자기 역할, 우리 목소리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설 때가 분명하게 됐다. 그러면 적어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국 정치의 어떤 과제를 뭘로 할 거냐, 여야를 넘어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룰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뭐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선배 정치인들 좀 정신 차리십시오 또는 뭐 조금 더 신진 정치인들이 더 뭐 들어갈 수 있게 또는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넘어서 지나간 것 같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뤄보자.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경제는 어떤 과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은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어떤 분류해내고 우리 과제를 좀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여기 세 분 다 소속돼 있지만 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더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소개를 하면은 오늘 이 자리 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요즘 핫한 전용기 의원, 예, 자기 기사가 다 묻혀서 전용기만 나온다. 전용기 검색해도 전부 에어포스 원만 나온다고 오늘 또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심지어 전용기 의원이라고 검색해도 다 전용기만 떠요. 뭐 전용기와 관련해서 홍준표가 뭐라고 했다 뭐 이런 것만 잔뜩 떠가지고 뭐 잡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나 저희 당의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용해인 의원 뭐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다친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국회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각 당의 소신파 의원 모임이 없어요. 뭐 이런 때가 있나. 반면에 초선 강경파 모임들은 있어요. 막 뭐 굳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방금 말씀했지만 이제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국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스펙 좋은 검사한테 밀리지 말아야겠다. 네, 그러니까 나의 주어진 이 시간들이 뭔가 외부에서 뭐 스펙 좋은 검사나 아니면 뭐 스토리 좋은 뭐 어떤 뭔가 이런 뉴페이스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밀리지 않아야겠다. 그런 그냥 개인적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말씀하신 이제 이슈들 같은 것들도 다 다르고 저희가 이제 다 바쁜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을 기대만큼 더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이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모임을 알고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셔도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사회자로서 높아시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동학 최고님 정치개혁 선거제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천하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 국회의원 되기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사익 추구는 부수적인 거예요. 네. 세상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보다 다양하고 생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 청중으로 참석하신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일단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보시고 있는 분들 올라오시는 질문 있으면 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뭐 시간상 얘기를 더 나누면 좋은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천하람, 조성주에게 정치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필요한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저한테 정치란 좀 너무 어려운데요. 시간 벌었다. 네. 어쩌지 약간 그런 의도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먼저 가장 필요한 단어부터 말하면은 저는 설득인데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 중에 가장 귀한 게 회의장에 들어갈 때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설득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 정치라는 거는 점점 회색지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강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원래 저는 아주 낙수효과 이런 거를 굉장히 신봉하고 세금 이런 거 확 깎아가지고 싱가포르 이상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 우리나라도 좋은 양질의 다국적 기업의 어떤 일자리 늘어나고 하면 훨씬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순천 가가지고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이랑 앉아서 노가리를 까고 있다 보면은 이게 그게 과연 이제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왜 다 어떻게 보면 매가리가 없고 이렇게 다 점점 회색자들만 늘어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현실 정치를 하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
100% 정답은 없구나라는 거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점점 회색 분자가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정치란 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저는 저에게 정치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 사회에서 뭐 그게 스펙이 됐던 학벌이 됐던 또는 부가 됐던 이런 것으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저는 여전히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한 단어 저는 약간 좀 온순함? 부드러움이랄까요? 온순함, 부드러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지금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고 너무 좀 센 말들을 하고 조금 부드럽게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부드럽게 서로 문제를 서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 좀 조금 부드러운. 네. 저도 요새 저희 당에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에 화를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약간 화가 많이 나시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정치가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끌길 잘했죠? 그러네. 혼자만 멋있는 거 아, 아니야?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사회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그 공동선이 이게 나를 향해서만 적용이 되고 상대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회는. 그래서 그 사회의 공동선을 만들고 서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원칙을 향해서 쭉 가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여되게 되면 실제로 정치가 작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표결입니다. 그래서 표결로 해서 만들어버리면 합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지난한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무언가 결정이 되면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결정조차도 다시 뒤집어지는 게 현재 한국 정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약간 구름 위에서 결정을 하는 지금의 이런 상황보다는 서로 신뢰, 서로 이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결정은 사회적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 힘을 계속 결여된 채로 뭔가 결정했다고 좋아하지만 몇 년 지나면 이것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이게 약간 물을 가르고 간다는 느낌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축적하고 쌓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뢰라고 하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도 그런 좀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훈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흰내 팬싱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철수와 영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정치의 과정은 이제 설득이어야 되고 그 태도는 부드러워야 되고 그 목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세 분이 또 이제 삼위일체 같이 잘 연결. 포장을 엄청 잘하시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자가 자기가 빛나려고 예. 뭔가를 화장을 좀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선 조금 마무리를 짓기 전에요. 말씀 나누시는 것도 들으시고 또 이 말씀 외에도 또 여기 계신 분들 평소에 만나기가 어려운 아주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네. 댓글들이 네,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아니 여기 잘 들립니다. 그 천하람 위원장님께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묻는 질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의 질문인데 어쨌든 지금 정치에서 정당의 기능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너무 마지막에 좋은 얘기만 하셔가지고 본인의 정당에서 가장 바꿔야 될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제일 나쁜 것 하나를 꼽으시거나 제일 가뜩이나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하나를 꼭 화를 돋구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담하면 화를 돋굴 것 같은데. 일단 젠더 문제에 대한 견해 이건 너무 포괄적이라 가지고 이걸 제가 뭐 얘기하면 1시간 이상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일단 저는 모든 걸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이슈라는 거는
정말 아주 잘 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생애 주기별로 아니면 그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별로 차별의 어떤 형태나 뭐 그게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20대 때 겪는 경험과 30대 때 겪는 경험, 특히 또 뭐 저같이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겪는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젠더 이슈 뭐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새 막 이대남들이 너무 막 뭐랄까 쪼잔하다 뭐 그거 뭐 여자들한테 뭐 양보 조금 못하냐 막 이런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뭐 이렇게 막 되게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거를 막 딱 정해놓고 니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다 막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잘게 썰어서 그럼 이대남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이것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대녀 뭐 3대녀는 그러면 뭐 억울한 게 없냐 이것도 또 잘라서 잘 봐야 되는 거지 젠더 이슈는 뭐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저는 남성 편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의 문제점 진짜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네. 저희 당의 문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다당제를 하는 국가였다면은 두세 개로 쪼개질 집단이 사실 하나로 모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원들이나 당을 운영해가는 사람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설득하기보다는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다툼의 영역이고 설득이 잘 안 돼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저희 당의 이제 전통적인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박해서 끌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볼 거예요 라고 해서 약간 설득보다는 협박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로 막 이끌어야 돼 같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조주의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사실 원인이고 그게 다양한 형태로 막 뻗어나오는 겁니다. 서로 배신자라고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참 어려운 거고 그러려면은 말씀하셨듯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저희 당의 전통적인 산업화 세대를 이렇게 뭐랄까 해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변화된 사회에 맞게 우리 보수정당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부드러운 리더가 저희 당에 필요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큰 문제는 경직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대적인 진보 진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제들이 끊임없이 사회적 이 민주당으로 수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녹여져서 실제로 단순하게 만들고 그것이 통과되는 그 과정이 반복돼야만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데 그 들어오는 이 목소리들이 사실은 지금 막혀 있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주는 환경으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당연히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요.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국감을 시작하면서 7개에 관련된 이제 뭐 쟁점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딱 내세운 게 중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기초연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전혀 토론이 되지 않는 겁니다.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3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공이 대선에서 우리가 40만 원을 올리자. 윤석열 후보도 당시 얘기했고 지금 이제 그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100%까지 주자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토론 없이 이렇게 그냥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가 되면 20%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니까 1,000만 명입니다. 그 대상자가. 근데 이게 계속 더 늘어갈 거 아닙니까? 1,100만 명, 1,200만 명, 1,300만 명. 단순히 계산하면 2025년도에 1년에 연간 50조를 쓴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4조 원씩이니까 50조를 쓴다는 얘기인데 단순 계산하면. 근데 이것이 계속 늘어가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월세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속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빈곤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게 좀 뭔가 좀 변죽을 울리는 정책 아닌가? 그리고 미래 세대 그러니까 밥값은 철수하고 영희가 내는데 철수한테 영희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야 우리 회 먹으러 가자라고 결정하고 밥값은 니네가 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의 토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당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토론이 돼야 돼요. 토론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의 지금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경직되게 되면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들은 더 들어오기 어렵게 될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더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히려 진보 정당이 가장 보수적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건 이데올로기에서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고, 태도, 어떤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인 겁니다. 가장 어디에서도 욕먹지 않으면서 나의 어떤 가장 진보스럽다라는 진보적 위치에 있다라는 이 위치는 계속 점하고 싶고 어디에도 욕을 먹고 싶지 않고 시민단체든 아니면 노동조합이든 사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되는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욕을 아무것도 안 먹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진보정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불평등 문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실제 진보정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 정도 했거든요. 분명히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그걸 하니까 오히려 청년들은 반발하고 실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다고 해도 거기서 불평등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는 오히려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는 상위 20%와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20% 노동시장과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2차 노동시장으로 점점 분화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이게 꼭 노동조합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구조를 진보정당이 계속 그냥 가만히 자본의 잘못입니다. 자본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저는 책임 회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어쨌든 누구도 100%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라면 너무 쉽게 이 문제가 애초에 풀렸겠죠. 근데 어디에도 욕먹고 싶어 하지 않고 어디에도 지금 자기가 점하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보수성 이게 저는 지금 진보정당이 위기를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세 분이 혈압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세 분께서 뭐 각 정당의 이제 그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아까 천하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런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같은 분들이 이제 정치개혁 2050 말고 이름을 좀 존보 2050 이런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굉장히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상황이 나쁘고 비관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단은 그렇게 정확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의 긍정의 힘을 믿고 또 낙관하시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이 있나요? 아니면 네, 청주에 질문 받겠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네 분을 한 번에 이렇게 네 분. 네 명을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마이크를 드릴까요? 다른 청년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그 정치가 짐을 조금 빌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이제 갈등 조정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인식 정치에서 신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절반의 지지자와 또 절반의 안티를 숙명적으로 안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세 분이 이렇게 해오시는 행보를 보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안티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를 하시는 그 각자만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추구하시는 게 좋은 정치인이 또 되려고 하시는
사실 아까 그런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정치를 하려는 이유 그리고 좋은 정치인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먼저 네. 답을 드릴까요? 짧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해온 짧은 경험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정치에서 진짜 제가 아까 그 보이스 오브 보이스를 있으니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그 안에서 정말 희망을 저는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정치가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정치에 제가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정말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저는 여전히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진보 정치인을 자임하지만 제가 때로는 비난받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면 제가 어마어마한 비난 속에 묻히더라도 저는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사실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약간 관종이라서 원래 약간 막 좀 전문 용어로 쌉치는 걸 원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서 사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통령이면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이런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이제 아주 잘 되면은 이 원래 행동하는 철학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좀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변호사니까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법이 근본적으로 그지같이 돼 있으면은 이게 개별 어떤 케이스를 다루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이제 정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모든 규범들의 최상단에 이제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주어진 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가장 그래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에서 약간 관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19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을 바꿔야겠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지? 당시에 고민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봤던 게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신 분을 내 몸의 어떤 이 노동을 통해서 내 몸의 어떤 이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거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다. 아주 뭐 협소한다면 협소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000명의 아이들에게 10,000원씩 나눠주면 돈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방식은 내가 정책을 다루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면 5천만 명에게도 10,000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정치가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세 가지를 다 하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책에 이제 아까 나오셨는데 정치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예요. 저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다음에 약간 비관론자입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이 쓰레기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 그냥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나도 어차피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좀 하다가 죽는 게 전 제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구도 한 바퀴 돌고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보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가지고 똥도 싸보고 더 이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면 그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식 없는 답변 감사드리는데 세 분 다 좋은 정신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계속해서 그 소신 정치가 없다. 이시민 국회에서는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이제 그 플랫폼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요즘 뭐 제가 편향된 정보를 보겠지만 그 자기 정치를 너무 한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종종 정치인들이 받고는 하는데 그 세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자기 정치와 소신 정치가 정말 행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대중이나 언론에서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실 수 있으면.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 네, 영등포 국민의 예. 네. 국회가 있는 영등포. 뭔가 라디오 하는 느낌이에요. 보고에 저부터 예. 이게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자기 정치 이런 말을 애정치 좀 싫어하거든요. 정치가 다 자기 정치지 뭐 남의 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우리 정치권을 보면 300명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각 당마다 그냥 그 득표율 비율대로 해서 그냥 한 예를 들면 민주당은 뭐 한 3명, 저희는 한 2명 뭐 정의당 그러면 안 되겠지.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 자기 정치와 소신 정치를 구분하신 취지는 아마 자기 정치는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뭐 그런 거고 소신 정치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를 입더라도 소신을 밝히는 정치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모두가 다 용기를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이제 전체적인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마음 편하게 소신 정치 내지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원내에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원내에 있으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됐고 제가 그 의원총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의 한 명이면은 의원총회 끝나고 나와서 저희 의원총회 결정이 막 개판입니다. 이럴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저 사람 아무 말도 못하냐라고 늘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튼 뭐 요약하자면은 다양성이 저희 국회에서 증대돼야 되는데 근데 저희 정치개혁 2050에서 다 모르고 있지만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다양성이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정치개혁을 통해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요새 시대전환이나 뭐 기본소득당 같은 데 보면 1인 정당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양한 좀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오히려 좀 단기적인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정치개혁 2059에서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워낙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비슷한 고민이거든요. 저도 자기 정치가 꼭 나쁜 거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장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열함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킨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들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출현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 안으로 제도 안으로 집어넣고 통합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정치는 자기 정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마저도 공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원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최근에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사적 이익만 그대로 남고 그게 공적 효과를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당들이 약화되면서 정당이라는 조직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아닐까 또는 그래서 정치개혁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소신만 지키는 정치로는 또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실제 변화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나의 소신은 나의 내면에 있고 계속 지향하는 가치이지 소신만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변화는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소신을 타협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조금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단 공심이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일단 우리 사회의 공익성을 위한 행동, 말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놓고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쪽수 싸움이잖아요. 근데 쪽수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의견에 동조해서 함께 표를 찍어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한두 번 이렇게 되다 보고 실제 그 어떤 그 다수의 결정이 훗날에 안 좋게 그것이 그 안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일단 정확하게 내준 이 경우에는 역사에 남아서 거기서 또 평가를 받겠죠. 근데 이것은 양단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가 그 언제였죠? 그 금태섭 의원이 네. 탈당하게 됐던 이 검찰 공수처. 공수처 관련된. 그러니까 그때 저는요, 이 공수처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까지는 다 이제 합의가 됐는데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었던 주장에 일부 저도 공감하는 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민주당 안에서 토론이 됐고 그것을 또 반대했던 의원이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결국 당론화했는데 여기까지도 금태섭 의원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 표결에 참여했을 때 금태섭 의원이 거기서도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튕겨져 나가는 이제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늘 정치인들이 이 질문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소신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계속 하다가 튕겨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세상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제 정치인의 이제 고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소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될 수는 있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혼자 고립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나의 의견을 너무 고수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부터 나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참 어려운 주제지만 어쨌든 소신을 지키는 것과 이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금태섭 의원은 당시 표결에서 반대는 아니고 기권을 기권하셨죠. 하셔서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 받았던 거고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청중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네, 마무리. 네, 특별한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와서 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했다라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마지막 한 말씀씩 하시고 그럼 이제 끝내는 걸로 하시죠. 그 시도하는 사람의 것, 미래는 시도하는 사람의 것, 도전하는 사람의 것. 많은 욕들을 먹게 되고 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지만 결국 시도하고 도전하면 그런 세상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시도 속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미래에 보실 분들 다 포함해서 정치권이 인재풀이 많은 것 같지만 매우 빈약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양 떠들지만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지 이제 고작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뭐 이 두 분은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쌓았지만은 저 사실 아직 현실 정치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는 양 떠들 수 있다. 인재풀이 그만큼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열려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진입장벽이 높기도 하지만 막상 그 진입장벽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저도 원내도 아니니까 진짜 뚫었다고 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의외로 빈약하다. 근데 이게 빈약하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젠더 이슈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거는 이준석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 저렇게까지 막 할 수 있냐 어떻게 막 이대남만 사람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좀 더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들이 키보드 가지고 서로 키보드 워리어 하면서 싸우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수면 위로 올려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다 보면 좀 더 타협의 여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는 게 저는 그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도 너무 거시적인 얘기를 다뤘지만은
뭔가 개별적인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잡고 그 분야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싸우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이 바닥이 인재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족을 설득하실 수만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해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 다 살게 된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생각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 진짜 세상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기서도 어쨌든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참 피곤하고 지루하고 좀 짜증나는 다른 생각과 함께 부딪히고 부대끼는 과정에서 늘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정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늘 그냥 피로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설레임이라는 게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각자의 책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도 비슷한 과정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나만 죽을 수 없으니 너희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총론적인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다양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오늘 마지막 발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했어요? 네, 처음에 하신 거였군요. 네, 맞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합정책방 골목길 3인 3색 저자들의 정치 사회 문화 트렌드 읽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책. 네, 그럼 이따 끝나고 하죠. 네. 끝내고. 네, 그러면 같이 인사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